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오늘 아침 추위 느끼셨나요? 너무 추워졌어요. 첫 번째 추위가 언제나 네.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영하의 날씨가 네. 접어든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을 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는구나. 그렇죠. 백화점마다 뭐 크리스마스와 관련돼서 서로 경쟁적으로 뭐 파사드, 그리고 미디어 네, 파사드에서 맞아요. 막 조명 뭐 밝히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유럽의 그 크리스마스 시장을 그대로 본따서 백화점 입구에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가까운다는 점에서는 반가울 텐데, 근데 춥더라고요. 춥긴 춥습니다. 예. 춥긴 추운데요. 또 사실 경제 상황도 이 국민들의 추위를 더 춥게 하는 것 그러게요.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또 산재해 있는 만큼 이번 추위 좀 잘 넘길 수 있게 모두 좀 노력해야겠다. 좋은 소식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평론가님과 나눠볼 이야기들 가득 준비해 놨거든요. 어떤 소식들 저희가 준비해 두었는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검찰 특활비 공방 쓰레기대 전향적 공개, 공수처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빨간불 켜진 미국 소비 침체 시작되나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정치, 경제 아우르는 이야기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검찰 특활비 공방입니다. 쓰레기 대 전향적 공개.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 법무부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갈등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업무량 등을 고려를 한다면 최소한의 특활비는 보장이 돼야 된다며 민주당의 전액 삭감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앞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예산 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민주당 법자위원 사이에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는데, 평론가님 이 얘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활비라는 건 특수활동비를 줄인 말인데요. 수사기관 등 기관에서 수사 활동에 필요해서 드는 직접 비용 또는 수사 활동에 준하는 활동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역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굉장히 두드러지게 그 문제점이 좀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이제 윤석열 정부로 왔는데, 특히나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사사건건 이제 그 충돌하는 그런 와중에서 민주당이 이번 예산안에 확실하게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그런 내역을 밝히는 그런 그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면, 또 지금까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대지 아니하면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얼음장을 놨습니다. 네. 여기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지침,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쓴다라는 지침을 그럼 공개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지침을 공개했는데 바로 법사위에서 그 지침을 보고 박용진 의원이 이건 쓰레기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침을 봤더니 전향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관리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써져 있는 지침은 1만 장을 복사해서 광화문 내거리에 뿌려도 그냥 쓰레기로 주워서 가지 사람들이 안 본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 네. 그 대목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라고 뭐 제출하라니까 이걸 감추고 국회의원을 능멸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이제 신자용 검찰국장이 나서서 아니,
수개의 정부를 거쳐서 어떠한 정부도 내놓지 않았던 지침을 장시간 대검과 협의해서 심사숙고 끝에 제출한 걸 어떻게 쓰레기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향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왜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지 않았느냐, 지침이라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 제출한 것을 놓고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이렇게 좀 험악해지고 네, 험악해요. 경악이 되자 이제 박영진 의원이 해명을 했어요. 그것 자체를 쓰레기라고 표현한 건 아니다. 그 내용을 쓰레기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지금 아무도 그것을 갖고 가지 않고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이 쓰레기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다라고 이제 또다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박용진 의원과 신재용 국장 사이만이 아니라 그 외에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또 가세를 해서 굉장히 험악한 어떤 분위기가 계속 더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은 국회의 특활비 자체 지침을 원본이 아니라 요약을 보내서 요약본만 낸 것도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지침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업무 추진비, 운영비, 또 특정 업무 경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개가 가능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썼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런데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사실 그 특활비로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특활비는 그야말로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아야 될, 공개하면 다음에 어떤 수사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쓰이는 경비로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상 구분이 잘 안 되고, 또 지난 그 경비들을 이렇게 제출하라고 했더니 일부 잉크가 흐려진 상태에서 제대로 구분이 안 된 상태로 민주당에 제출이 됐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주장이고요. 그런데 또 민주당이 지금 지목하는 건 이겁니다. 원본을 그대로 해서 판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또다시 요약을 해서 요약본을 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용진 의원이 이것을 또 쓰레기라고 표현한 네.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이제 2018년도부터 계산 증명 지침으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영수증이라든지 집행 내용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첨부해야 된다라고 하긴 했으나 아직도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해당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아직도 많다. 이게 이제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일단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그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전체 규모는 582억 원입니다. 이 전체 규모는 특정 업무 경비 482억 원. 특정 업무 경비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어디에 썼고 어떤 목적으로 썼고 또 어느 곳에서 썼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이고, 특수활동비는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 그래서 아주 그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주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특수활동비가 80억 원 정도 배정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늘어난기보다는 지난 정부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활비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줄였다고요? 그렇죠. 줄였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이었잖아요. 네. 이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특활비와 관련돼서 박근혜 정부에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특히나 이제 국정원 특활비 아시잖아요.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전달되거나 또는 최경환 부총리 등 일부 내각의 어떤 국무위원들한테 전달된 정황들이 있어서 그 당사자들이 재판을 받고 그것 때문에 형을 살았던 어떤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야당이니까 집권한 다음에 특활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삭감을 하거나 또 줄였어요. 네. 특히 이제 그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첫 해에 2017년 179억 원이거든요. 네. 이 첫 해라는 건 어차피 박근혜 정부 2016년에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79억 원으로 시작이
조정이 돼서 2020년에는 94억 원, 오. 그다음에 2022년에는 80억 원으로 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관여해서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낸 특수활동비 80억 원은 느리거나 줄이지 않고 딱 그 전해에 80억 원 정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한편 이 민주당은 삭감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경도 좀 짚어주세요. 그래야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특활비와 관련해서 특활비의 이 집행의 적정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활비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 이것이 꼭 여기에 쓰여야만 한다라는 그런 적정성, 그 다음에 산출 근거의 타당성. 그런데 꼭 쓰여야만 하더라도 얼마가 쓰여야 되느냐, 얼마가 쓰여야만 되느냐에 대한 산출의 상당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이 두 가지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근거를 다오. 그게 이제 지침이거든요. 네. 이 지침을 달라. 그런데 이 지침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모호한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적정성과 타당성의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전액 삭감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신들이 근거를 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삭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거를 대서 다시 한번 예산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근거를 대지 못하므로 우리는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안에는 많은 또 스토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검찰과 지금 이 민주당은 특히 민주당은 이 정부 자체를 검찰 독재라고 표현을 하고 또 검찰의 어떤 뭐 폭주 내지는 검찰의 과다 그런 이 여러 가지 어떤 업무 수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으므로 지금 이 예산을 통해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이번에 특수활동비를 수단으로 삼아서 지금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특수활동비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정부를 향해 좀 집중적으로 공세를 피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당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를 띄우고 정부 부처들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소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폭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무부만이 아니라 지금 수사기관들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수사기관을 포함을 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특활비를 사용하는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사를 하진 않지만 경호처라든지 뭐 감사원이라든지 감사원도 수사기관은 아니죠. 이런 법무부, 경호처, 감사원,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청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예산 속에서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고 또 특활비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법무부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기관들의 특활비 도 타당성과 상당성, 적정성 이런 부분들 집행을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한 어떤 타당성,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그 규모에 대한 어떤 적정성 이 두 부분에 근거를 대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른 어떤 기관의 특활비 부분도 그대로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세운 것 같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특활비 TF 첫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네요. 특활비를 어느 범위까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건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주머니 돈이 쌈짓돈 뭐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시민단체 뭐 세금과 관련돼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단체가 소송을 통해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제치를 하고 했더니 아예 그 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잉크가 휘발돼서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내용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 특활비와 관련돼서 엄격하게 보겠다. TF까지 꾸려서 끝까지 이 소명을 받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약 사범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즘 마약이 정말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네. 완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마약 수사에 쓰이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안건이 제시가 돼서 그럼 마약 수사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평론가님. 네, 일단 마약 관련해서 특활비는 지금 보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해에 6억 900만 원이었어요. 약 6억 원대였는데
되었는데 올해 2억 7,500만 원으로 축소해서 예산 집행에 해달라고 지금 올렸습니다. 실제로 마약 수사 관련해서도 사실은 특활비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이제 그 검찰의 지금 주장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마약이 검거되는 장소들을 보면 네. 이번에 뭐 이성규 씨 사건에서도 네. 볼 수 있듯이 유흥업소 그렇죠. 등이 굉장히 많지요. 클럽이라든지 지난번 머닝송 사건도 사실상 마약과 그렇죠. 관련돼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됐잖아요. 물뽕이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 클럽이고 또 뭐 이성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뭐 1%의 무슨 유흥업소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런 곳에서 사실상 잠입 수사라든지 혹은 기타 정보원들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 이를테면 마약 수사는 사실 제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고리입니다. 제보요? 제보를 통해서 그 안에 서서히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공급망이라든지 어떤 유통이라든지 또는 제조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적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정보원 관리라든지 혹은 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한 그런 수사라든지 잠입 수사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그때 다른 어떤 특정 업무 경비처럼 뭐 영수증을 받아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보원한테 어떤 정보와 관련된 사례를 할 때 정보원한테 영수증 주세요 라고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유흥업소와 관련돼서도 잠입 취재를 하는데 영수증 꼭 챙겨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렇죠. 제가 이를테면. 예를 드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근거를 대라고 했을 때 근거를 정확하게 댈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약 관련해서 특활비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부분인데,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국민들이 아니 마약 수사, 지금 마약이 말씀하셨듯이 청정국이 아니고 또 강남 일대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마약이든 음료를 나눠준다, 그 상상을 못하는 그렇죠. 어떤 상황 아닙니까? 이런, 그리고 또 지금 마약과 관련된 그런 사범들 또는 마약과 관련돼서 실제로 관련돼 있는 그런 그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표현하기를 특활비가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첫 번째 놀랄 것이고, 그런데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그 경비를 특활비를 아예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도 국민들이 두 번째 놀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들여다보면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과 관련돼서 왜 마약과 관련된 어떤 수사를 하느라고 이태원의 그런 그 교통이라든지 혹은 그런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경찰 인력을 배치를 못했다, 이게 이제 당시에 민주당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러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마약과 관련돼서 민주당과 검찰이 계속 공방을 벌이던 와중에 이 법무부 의 산하의 이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법사위 위원들이 지금 그 마약과 관련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약 특활비 없앨 거야라고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니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마약 수사 어떻게 하라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빗발치듯 좀 나빠졌어요. 아니 특활비 부분 문제 제기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전액 삭감, 더군다나 마약 관련해서 전액 삭감하는 게 말이 되느냐 했더니 민주당이 이제 김승원 민주당 특활비 TF 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삭감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투명하게 지침을 달라는 요구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과거 특수활동비 예상을 전용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 검찰과 법무부가 뭐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해야 한다 촉구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특정 이 인터넷 매체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검찰의 그런 지금 유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또는 특활비 내역에 대한 깜깜이 집행,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네. 지금 뭐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검찰 예산 검증 공동 취재단이라고 표현되는 네. 아까 말씀드린 특정 언론사 시민단체가 당시에 그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부터 남은 경비들을 이월시켰다. 점점 이월시키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분명히 그런 이월된 그런 집행되지 아니한 채로 남겨진 특활비가 있었을 테고, 그런데 이걸 밝히지 않는 것은 혹시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전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민주당 쪽의 지금 주장이지요. 그렇군요. 근데 특활비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그 배경도 좀 짚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활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확인했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 부분은 이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뢰에 신뢰다. 대한 문제. 양쪽 다 저는 의견에 대해서 옳은 면도 있고 타당하지 아니한 면도 있습니다. 일단 검찰 측에서 얘기하는 특활비와 관련돼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이지 아니해야 할 때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검찰에 대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 그렇다면 그야말로 특활비와 관련돼서 구체적이지 아니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지금보다는 포괄적이지 아니한 그런 어떤 범위를 설득을 해다오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검찰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입장은 내 또 이해를 네, 해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안 했잖아요. 그렇죠.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혹은 박범계 장관한테 똑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다. 지금 이전의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입장은 이해하나, 그러나 조금 더 투명하게 해서 이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무조건 옳지는 않아요. 민주당이 아예 검찰을 아예 타깃화해서 검찰의 모든 것들을 견제하겠다라고 지금 스탠스를 취한 건 아니냐. 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낭떠러지 그런 그런 전술. 네. 이것도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야. 전액 삭감해서 그럼 수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지적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그럼 정부에서 특활비가 제대로 쓰이지 못했던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존재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에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착복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특활비 12억 5천만 원을 차명 계좌에 보관을 하고 네. 그대로 나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요. 이건 좀 개인적인 어떤 비리이긴 해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 특활비 6억 원과 1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서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활비가 가장 많이 이제 회자됐어요. 그 국정원의 어떤 특활비,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관례다 뭐 이렇게 표현되면서 실제로는 이것 역시 재판에 들어갔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정수 여사의 의상비 문제가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됐습니다. 의상비와 관련된 지출의 정확한 내역을 밝히라 했더니 밝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국가기록실로 넘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껏 그것이 특활비로 전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야당이 일찍부터 감액을 예고했던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시 예산결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그럴 상황인데, 이번에도 또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집행 투명성 강화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정부 여당은 일단 기밀성 존중이라는 또 필요한 그 각각의 논리가 있다 보니까 평론가님 말씀대로 누구 하나가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벽돌하는 지점은 이해는 가네요. 예, 서로 사실 뭐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네. 상황인데 지금 법사위 예산 결산 소위가 있습니다. 소위에서 지금 부딪혔잖아요. 네. 쓰레기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렇죠. 어떻게 쓰레기라고 하느냐 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법사위 소위에서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결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각 그 상임위마다 다 예결위로 넘겨버립니다. 시한이 12월 2일까지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예결위로 다 모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걸 세부적으로 타결을 못 봐요. 예결위로 오면. 그러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 이건 정치적 타협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예결위에 아주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더 큰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거든요. 상임위별로 이런 문제들이 다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예결위로 넘어갔다는 건 이제부터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어떤 타협을 볼 거냐 이렇게 크게 포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예산을 갖고 올해는 완전히 옥색 그런 전략을 펼 수는 없는 해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총선 직전에 마지막 지금 예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자신들이 지역구로 가져가서 어떻게 뭘 했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끌어서 아예 파국으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법사위 소위에서 상당히 지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두각이 됐지만 예결위로 넘어간 순간부터는 어떻게 타협을 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 생생법률쇼에서도 함께 주목하면서 계속 그 이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리스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공수처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앞에 놓인 난제가 평론가님 말 그대로 첩첩산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상대로 한 5차례 출석 요구가 모두 거절이 됐지만요. 섣불리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지 못하면서 수사가 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22일, 23일 양일에 걸쳐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일단 어떤 부분이냐면 감사원이 그러니까 그 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 특히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감사위원 또는 감사원장까지도 포함한 그런 지금 전체적인 혐의를 잡고 또 어떤 혐의 전현희 전 인권위원장 권익위원장과 관련돼서 지금 무리하게 불법적인 어떤 부분으로 사퇴를 목적으로 해서 표적 감사를 했다. 그런 혐의를 잡고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듯이 5차례나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출석과 관련돼서 마지막 그러니까 소환을 인신 구속을 해서 체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직전까지 완벽한 어떤 수사를 다 마무리해놓고 데려오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이면서 5차례나 지금 압수수색을 계속 거듭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이 법조계에 따르면요.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의 유 사무총장 수사는 5차 통보가 거절된 이후 별다른 진척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곧장 유 사무총장에게 추가 출석 요구를 하는 대신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5차례나 일단 통보를 했는데 거부를 했으니까요. 지금 유 사무총장은 주말을 포함해서 이번 주 중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12월 초에 출석하겠다 어쨌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래 직원부터 해야지 왜 나부터 부르느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듯한 그런 지금 그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권위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아니 체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니 왜 5차례나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아니 보통 다른 어떤 피의자라면 한두 차례만 거부해도 바로 체포영장 떨어뜨릴 텐데 왜 5차례나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다 실패를 했어요. 지금 체포영장 한 5번 정도 다른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안에 관련돼서 법원의 영장을 전부 다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사실상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역량이 없다. 공수처장의 역량도 없고 그다음에 그 검사들의 어떤 역량이 없다. 파견 검사들의 역량이 없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유 사무총장과 관련돼서 만약에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이번에도 기각이 됐다 그러면 그야말로 위신이 땅에 추락을 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모든 어떤 수사를 다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판사에게 이럴 정도의 상당성, 혐의의 상당성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어필을 하려면 네. 이게 압수수색을 아니면 다른 어떤 수사이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이번엔 꼭 발부받아야 된다.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작 공수처는 일단 체포영장 카드는 들고는 있지만 선뜻 내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야말로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사실상 감사원의 실질적인 어떤 그렇죠. 그런 그 책임자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 전임 정부가 했던 부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파헤치면서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 즉 공수처가 지난 정부에서 지금 집권 여당이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사실상 또 이 정부의 집권 여당이 사실상 공수처에 대해서 한번 해봐 그러고 팔짱 끼고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에 정말 실질적으로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유병헌 사무총장을 지금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정면 승부를 벌였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파장, 그리고 또 정면 승부를 벌이고 난 다음에 기소 유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구속영장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기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금 이 수사를 마무리했느냐.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다시 공수처의 지금 문제점, 공수처가 불필요하다 뭐 하면서 이 총선 이후에 공수처와 관련돼서 또다시 법이 개정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공수처의 존폐 여부까지도 이번 구속영장에 달려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원은 체포영장 가능성을 이제 내비치니까 일방적인 수사라고 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휘권자인 김 처장의 임기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기가 1월 20일입니다. 내년 1월 20일 날 만료가 되게 되면은 이 처자 자리가 공석이 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지휘 체계가 바뀌게 될 텐데 그럼 수사 동력 확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이게 그래서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공수처장 임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1월 임기면 지금 이미 후임자 얘기를 하고 있을 때고 후임자 얘기를 지금 거론하고 있을 때라는 건 레임덕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책임지지 아니할 수사를 벌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버리는데 자기는 책임지지 아니할 상황인데 나중에 비판만 자기가 다 뒤집어 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벌인 일인데 결과는 그러니까 과정은 차기가 할 테고 근데 결과가 안 나오면은 그거 처음 벌인 사람이 누구야? 지금 현재 공수처장이 아니더라도 퇴임 이후에도 자기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이 이건 내가 임기 내에 분명히 이건 해야 돼 라고 해서 드라이브를 걸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공수처장의 문제가
그럴 때 자신의 어떤 이 결단력 이런 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지금 임기 동안 이게 또 문제가 될 테고 만약에 정말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권 여당이 여기 공수처에 대해서 사실상 적극적이지 아니한데 공석이 오래 갔을 경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적극적으로 그것을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후임자를 내더라도 사실상 지휘체계가 바뀌게 되는데 이 수사 자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 대한 수사나 마찬가지인데 감사원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한 공수처에 대한 시각이죠. 이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예결위에서 공수처로부터 피의자 신분인 자신은 물론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고위반부 10명이 함께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감사원 내의 피의자 10명이 집단으로 공동 변호인을 선임했다?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전현희 전현희 위원장의 지금 이 사태를 종용하기 위해서 감사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감사원 전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무총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감사원장은 여기에서 어떠한 부분까지 연결이 됐는지 만약에 그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 유병헌 사무총장의 그 지시를 받아서 국장급이 어떻게 지금 관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동변호인단을 꾸린다는 건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이 하나의 어떤 감사원 전체가 상대하는 듯한 그런 지금 모양새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공과 사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감사원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기관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동변호인단 같은 어떤 대응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달 7일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서 착수 시행 및 공수처 수사, 지연 등의 보도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있어서 감사원의 입장을 전달드림이라는 굉장히 긴 제목, 이게 다 제목이었어요. 이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 그리고 공수처 수사 지연 의혹에 대해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변호인단 입장을 함께 담은 그런 자료였는데요. 피의자들이 입장문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발표했다는 것도 좀 논란의 대상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공동변호인단과 같은 어떤 인식 하에서 지금 취해진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감사원은 이게 유병헌 사무총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정당한 어떤 헌법기관으로서의 지금 이 태도를 취하고 행위를 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마치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건 부당하다. 그러므로 감사원 전체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면서 공동변호인단과 그 다음에 보도자료 형태로 지금 이것을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감사원 헌법기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이 나설 일이냐. 그러니까 보도자료라는 건 헌법기관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앞으로의 어떤 활동의 중립성, 그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도자료 형태가 아니라 개별적인 입장문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수처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공개가 됐어요. 이제 이런 거 언론에 포착되는 일이 또 종종 발생을 하는데 내용이 뭐였길래 문제가 되었나요, 평론가님? 네, 지금 그 공수처장이 지금 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다음에 2인자하고 그러니까 공수처의 2인자하고 어떤 내용을 했냐면 두 가지를 했어요. 후임자와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자신의 뒤에 올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속영장과 관련돼서 발부하는 판사들이 누구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어떤 판사들이 있다. 이 내용이 상의하는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두 가지 다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후임자의 선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수처와 관련돼서도 정말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위를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야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종 장치를 합니다. 공수처장과 관련해서는 추천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 임명을 어떻게 하고 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또는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 아니면 야당이 추천한 사람, 여당이 추천한 변협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고르게 해서 추천하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놓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자신의 후임에 대해서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두 번째, 판사와 관련된 부분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됩니다. 문제는 누구는 피하고 누구는 하겠다. 뭐 판사를 고를 수가 있나요?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판사한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짜를 조정을 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예.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하는 듯이 판사들의 이름들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장의 지금 이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로 지금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스로 후임을 알아본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문제되는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답보 상태 그리고 지휘부 실체까지 공수처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 공수처 앞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일단 공수처가 존재해야 된다면 공수처장이 그야말로 철학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공수처장이 보여준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던 게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이력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 내부 구성원들한테 전달이 돼서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프라이드를 갖고 난 초대 공수처에서 이렇게 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불어넣어줘야 되고 그런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려면 그야말로 여야 뭐 정파를 가리지 아니하고 엄단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정말 소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결단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공수처장이 사실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특히나 내부에 있는 어떤 일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살아나려면 정말 철학이 있는 공수처장에 임명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빨간불 켜진 미국 소비 침체 시작되나입니다. 미국 정부가 말 그대로 부채의 늪에 빠졌습니다.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수입이 줄면서 부채 규모가 정말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건데요. 평론가님, 미국의 재정 적자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우리가 미국을 표현하는데 천조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조국, 맞아요. 왜 천조국이냐면 사실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이 천조다. 넘기 때문에 이제 천조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채가 1,000조가 넘었어요. 와. 부채가. 이 또 천조국이네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천조국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 1조 7천억 달러의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1,000조는 훨씬 넘어선 거죠. 그다음에 팬데믹 시기에 보통 약 한 2020년, 2021년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규모이고 평균 재정 적자 규모가 약 500조 달러 정도, 5천억 달러 죄송합니다.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가 훨씬 넘는 지금 규모의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고 이 정도의 재정 적자가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 바로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미국이 워낙에 그런 규모가 큰 나라이다 보니까 그 이외의 순서대로 뭐 중국, 독일, 일본 이런 국가의 부채 규모를 다 합친 부채보다 훨씬 더 큰 부채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1인당 뭐 부채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액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좀 걱정스러운데 왜 이렇게까지 미국이 부채가 커졌는지 그 배경도 좀 알려주세요, 평론가님. 아까 앵커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는 건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써야 될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들어올 돈이 없다는 건 이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이를테면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럼 기업들이 경기가 위축됐다라는 그렇죠. 표현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 정부가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경기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각종 보조금을 막 그 기업들한테 주는 거예요.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분야들과 관련돼서는 기업들의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은 뭐죠? 세금이 안 붙어요. 세금이 안 붙다 보니까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건 재정을 집행을 한다는 건데 그것이 세금으로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은 어마어마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최대 돈줄이던 이 미국 국채 위상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자금 조달 자체의 어려움도 겹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채가 문제예요. 국채가 왜 문제냐면 이를테면 이겁니다. 지금 그 팬데믹 전까지 또 팬데믹 상황까지는 국채를 막 발행을 했어요. 국채를 발행을 해서 국채를 예를 들어 미국 중앙은행이 계속 사들였고 또 제일 많이 사들였던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엄청 사들여줬어요. 또 일본도 많이 사들여줬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벌이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아니한 상황이 됐고 일본은 일본대로 자신의 어떤 그런 저금리라든지 이런 정책을 지속하면서 미국 국채를 예전보다 뭐 더 살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지금 10년짜리 그러니까 단기 국채물에 너무 미국이 집중하다 보니까 장기물과 관련돼서 좀 소홀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가 굉장히 위상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미국이 지탱할 수 있는 건 미국의 어떤 신뢰도가 뭐 전 세계에 가장 높기 때문에 미국 국채 그러면 무조건 그래 내가 이건 살 수 있어 라는 것이었는데 미국 국채 위상이 떨어진다는 건 미국 자체의 신뢰도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믿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전문가들도 이 미국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이 정부의 빚이 아직 감당할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답니다. 힘들다라는 측면은 이제 기업 쪽에서 주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융기업 쪽이나 혹은 뭐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다. 내년에 더 큰 어떤 상황들이 올지 모른다.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경제 위기들, 경기 침체들 이런 것들이 금융 위기로 왔을 때 미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펀더멘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게 비관론자였고, 그런데 낙관론자는 아직도 가능하다, 부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일단 옐런 장관이 재무장관이 굉장히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옐런 장관은 지속 가능하다,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2차 대전이라는 거를 겪고 난 다음에도 미국에서 다시 일어나면서 부채를 다 갚지 않았느냐, 부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냐 안 하느냐가 문제다. 그러니까 부채 규모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옐런의 또는 또 낙관론자들의 지금 주장입니다. 부채 문제가 미국만 우려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3개월 만에 4위에서 또 3위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지금 34개국이 지금 기업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국제금융협회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가 4위 정도의 지금 기업 부채 비율을 보였어요. 네. 그런데 올해 3분기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홍콩,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올라선 거예요. 이건 올라서는 게 반갑지 않죠. 그렇죠. 자, GDP 대비 여러 가지 부문에서 사실상 이 적신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국가 부도, 기업 부도 증가율이라든지 뭐 가계 부채 비율이라든지 정부 부채 비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빨간 불이 들어온 부분이 많아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긴축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그 고삐가 좀 느슨해지면서 내년에는 이제 금리 좀 인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좀 솔솔 풀어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부채 규모가 늘어난 건 고금리 때문도 있거든요.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자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다. 만약에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기저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면 선행적으로 먼저 내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일부 또 이 경제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의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다. 예, 그래서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 이슈도 있었고 유가 상승 이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겹치다 보니까 참 그 어느 때보다 세계가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위기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이종근 평론가님과 함께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02-557-8295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클릭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